전 세계 지정학을 뒤흔드는 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거대 제국 사이에 끼인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에서 믿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내일 당장 연방 국가를 만든다면 어느 나라와 합치겠습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경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는 합쳐서 고작 5%. 그런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이 무려 9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발칵 뒤집혔고 급기야 중국 외교부는 분수를 알아라라며 노골적인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카자흐스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흔든 것은 총칼이 아닌 뜻밖에도 황금빛 단군 주화였습니다. 도대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런던에서 날아온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떠올려 보세요. 중앙아시아의 거인, 한때 실크로드를 호령하며 광활한 대륙을 누볐던 유목민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인구는 2천만 명,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국토 면적은 세계 9번째, 한반도의 12배가 넘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만년설, 그리고 땅 밑에는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히토류가 가득 묻혀있는 엄청난 자원 부국이에요.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은 이랬어요. 만약 다른 나라와 경제 연방 국가를 만든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한국이 95%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95%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던 종주국 러시아는요, 고작 3%였어요. 3%입니다. 거대한 자본을 쥐고 있는 국경 맞댄 이웃나라 중국은 겨우 2%밖에 못 받은 거예요. 두 강대국이 합쳐서 5%밖에 못 받은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건물에 긴급회의 소집령이 떨어졌어요. 관료들이 허겁지겁 모여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합치겠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화통신 환구시보가 카자흐스탄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어요. 배은망덕한 나라, 역사를 잊은 민족, 서방과 한국의 앞잡이.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 영향권이라는 단어가 카자흐스탄을 폭발시켰어요. 그날 밤 카자흐스탄 SNS가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속국이냐? 유목민의 후예를 무시하지 마라. 영향권, 웃기지 마라. 수도 아스타나 중심가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손에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를 함께 들고 있었죠. 심지어 지갑에서 고대 한국의 상징이 새겨진 황금빛 단군 주화를 꺼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두 강대국을 이토록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95%가 멀리 떨어진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오늘 저널리스트인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거대 이웃 나라들을 싫어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 넘는 역사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거예요. 시계를 과거 제정 러시아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이끌고 와 카자흐 초원을 정복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지배를 받으며 영토와 주권을 잃었죠. 쉽게 말해 거대한 연방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들은 고유의 언어를 탄압받았고 중요한 결정은 전부 모스크바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오랜 지배가 지속됐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자 카자흐스탄은 즉시 독립을 선언했어요. 마침내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껍데기뿐이었어요. 현대에 와서 지배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칼 대신 돈과 파이프라인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카자흐스탄 수출의 핵심은 원유입니다. 그런데 이 원유 수출의 80%가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카스피의 송유관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원유를 팔려면 러시아밖에 갈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국가 경제의 숨통이 모스크바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이 서방이나 한국과 조금이라도 친해지려 하면요. 러시아는 갑자기 밸브를 잠가버립니다.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수출을 막아버리죠. 카자흐스탄이 항의하면요. 싫으면 다른 길로 팔아보든가.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죠. 카자흐스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그들은 1대1로라는 미명 아래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빚의 함정이었어요. 천문학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카자흐스탄의 척추와 같은 핵심 히토류 광산들을 하나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알타이 산맥 깊은 곳에 75살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이름은 누를란, 평생 유목민으로 살아온 분이죠. 어느 날 중국계 거대 광산이 할아버지 마을 근처에 들어왔어요. 광산이 엄청난 양의 독성 폐수를 초원에 마구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톤씩 쏟아냈지요. 그러자 마을의 맑았던 호수가 썩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가축을 먹이던 물줄기도 시커멓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축들에게 줄 맑은 물이 없어졌지요. 할아버지가 중국 기업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폐수를 멈추고 물을 좀 나눠달라. 대답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는 카자흐스탄 정부한테 돈을 다 냈다. 당신한테 허락받을 의무 없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삶의 터전을 잃은 거죠. 그해 여름부터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은 말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귀한 말 60마리를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졌죠. 수십 년 유목 인생이 강대국의 탐욕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들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가졌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서 철저하게 경제적 숨통이 조여지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되 한국의 상징이 새겨진 황금빛 단군 주화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거시적인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들을 만나러 카자흐스탄 현지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벌이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궁과 베이징의 중나나이에서 결정된 냉혹한 서류 한 장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자흐스탄. 초원 위에서 누군가의 밥줄을 끊고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시적인 지표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남부의 거대한 화물 집화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도 아스타나를 벗어나 남쪽으로 차를 몰수록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아스팔트가 끊어진 자리에 자갈길이 시작됐고 자갈길마저 사라진 곳에는 얼어붙은 진흙 위로 바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초원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유목민들이 말을 달리며 세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그 위풍당당한 땅이 지금은 차가운 바람만 쓸쓸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도로 옆에 버려진 녹슨 기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계 기업들이 자원을 싹쓸이하고 떠나면서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쓸모가 다한 땅에 쓰레기를 투기하듯 내팽개친 고철 덩어리들이 초원 위에 흉물스럽게 박혀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공터 한가운데 시동이 꺼진 거대한 25톤 화물 트럭 한 대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운전석에서 며칠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40대의 트럭 기사 아리스탄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 아리스탄은 카자흐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한때 끝없는 초원을 말 타고 달리던 자랑스러운 유목민의 피가 흐르는 남자였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트럭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운전석 안은 라면, 봉지와 빈 물병으로 가득했습니다. 히터가 고장난 탓인지 아리스탄 씨는 낡은 담요를 두 겹으로 두르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연심 피어올랐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
세 남매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리스탄 씨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탄 씨는 핏발선 눈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화물 트럭의 운전대를 쓰다듬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트럭은 제 가족의 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로 짐을 실어 날라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늙으신 어머니 약값도 대고 있었죠. 몇 년 전 중국계 물류회사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트럭 할부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자율도 낮고 일감도 꾸준히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었죠. 저는 그들이 내민 카자흐어 계약서와 중국어 계약서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가 보여준 계약서의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중국계 물류회사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어 원본 계약서 구석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시장 상황에 따라 회사가 이율과 수수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 죽어라 달려서 짐을 날라도 손에 쥐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름값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결국 2달치 할부금을 내지 못하자 어제 중국인 관리자가 찾아와서 트럭 열쇠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내일부터 이 트럭은 회사 소유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짐승처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비웃으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바퀴 달린 노예입니다. 초원의 사자가 아니라 중국 자본의 목줄에 묶인 불쌍한 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리스탄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핸들 위로 번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집화장 곳곳을 둘러보니 아리스탄 씨와 비슷한 처지의 트럭 기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트럭 안에서 혹은 트럭 옆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초반의 트럭 기사 세리크 씨였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리크 씨의 사정은 아리스탄 씨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저는 트럭이 2대였습니다. 2대로 열심히 뛰면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국 회사가 계약을 맺은 지 2년도 안 돼서 2대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고는 400탱게입니다. 400탱게.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세리크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돈으로 오늘 저녁 라면 한 봉지 사 먹으면 끝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집화장에만 이런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중국 물류회사의 달콤한 계약에 넘어가 트럭을 빼앗긴 기사들, 러시아의 국경 봉쇄로 화물을 제때 납품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사람들, 중국계 광산에 취직했다가 임금을 떼이고 쫓겨난 젊은이들. 이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이미 바닥났고 그 자리에 무표정한 체념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가장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힌 비극은 아리스탄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형인 바우르잔 씨의 상황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저는 아리스탄 씨와 함께 그의 형이 있다는 북부 국경지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남부에서 북부로 향하는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은 그 자체로 카자흐스탄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리스탄 씨는 조수석에서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초원을 바라보며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작은 마을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마을 입구에 녹슨 철제 문패가 하나 서 있었는데 글자가 지워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계 광산이 들어서면서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린 유령 마을이라고 아리스탄 씨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 마을에 제 처가 친척들이 살았었어요.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러시아와 맞닿은 페트로파블 국경 검문소 앞.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백 대의 대형 트럭들이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트럭마다 카자흐스탄의 비옥한 흑토에서 1년 내내 땀 흘려 키운 황금빛 밀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구수한 밀냄새 대신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바우르잔 씨는 길가에 주저앉아 담배만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검게 썩어버린 미랄들이 흩어져 있었죠. 얼굴은 며칠째 씻지 못한 듯 검댕이 끼어 있었고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3주째입니다. 국경이 꽉 막혀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 국경 수비대는 갑자기 우리 카자흐스탄 밀에서 정체불명의 해충이 발견되었다며 수입과 통과를 전면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무시합니다. 그저 모스크바에서 위생 검역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핑계뿐이죠. 이것은 명백한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과 경제협력회의를 가졌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직후 모스크바가 경고의 메시지로 식량 수출길의 밸브를 잔인하게 잠가버린 것입니다. 바우르잔 씨가 트럭 적재함의 덮개를 거칠게 젖히자 빗물과 눈이 스며들어 완전히 썩어버린 밀 더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이십니까? 제 피와 땀입니다. 이 밀을 팔아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이제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기 국경 너머 초소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우리를 비웃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굶어 죽어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정부가 모스크바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기만을 기다리며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왜 우리가 저들의 허락을 받고 저들의 기분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바우르잔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트럭 행렬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기다리다 지친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에 다가가 보니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파르한 씨는 사흘 전부터 여기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초등학생 아이 셋이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제대로 안 된다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보였습니다. 통신사 요금을 못 낸 탓에 데이터가 끊긴 화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누르켄 씨는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나중에 바우르잔 씨에게 물어보니 누르켄 씨는 지난해에도 똑같이 국경이 막혀 밀 전량을 썩혔다고 했습니다. 2번 연속으로 1년 농사를 통째로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짙게 밴 바우르잔 씨의 외침이 허허벌판을 울렸습니다. 세계 9번째의 거대한 영토를 가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수식어 뒤에는 중국의 교묘한 빚잔치의 트럭을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게 된 동생 아리스탄이 있었고 러시아의 강압적인 국경 통제에 1년 농사를 전부 망치고 피눈물을 흘리는 형 바우르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화장에 세리크 씨가 있었고 국경 앞 파르한 씨가 있었고 아무 말도 없이 불만 바라보던 누르켄 씨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나라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국경 인근 낡은 텐트 안에서 형제는 깡통에 든 차가운 수프를 나누어 먹으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텐트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쉬지 않고 천막 자락을 두드렸습니다. 아리스탄 씨가 수프를 한 숟가락 뜯어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바우르잔 씨는 깡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온기를 느끼려는 듯 오래도록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희망을 걸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두꺼운 벽창호 앞에서 유목민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텐트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을 뚫고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부의 지루한 선전 방송이려니 하고 꺼버렸겠지만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가 두 형제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전 알타이 산맥 깊은 곳 유적지에서 전 세계 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엄청난 규모의 고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합동 고고학 발굴팀이 찾아낸 이 유물은 우리 민족의 진짜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라고 합니다.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는 아리스탄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 깊은 땅속에 잠들어 있던 아주 먼 곳의 형제가 강렬한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핏줄의 기원. 알타이의 거친 심장부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빛 증거들은 절망에 빠진 이 거대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까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단 한 줄의 뉴스 속보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카자흐스탄의 밤하늘을 완전히 찢어놓았습니다. 트럭 기사 아리스탄 형제의 낡은 텐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아스타나의 고층 아파트부터 저 멀리 텐산 산맥 아래의 작은 유목민, 게르에 이르기까지 숨죽이고 있던 2천만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 믿기 힘든 소식의 진원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헬기를 전세내어 만년설이 덮인 거대한 산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은 아시아의 배꼽이라 불리는 곳, 카자흐어로는 황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영험한 땅 알타이 산맥이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 깊은 곳, 베레 고분군 인근의 한 은밀한 동굴. 이곳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고고학자 다니아르 교수와 한국에서 온 역사학자 송태일 교수가 이끄는 비밀 합동 발굴팀이 외부의 간섭을 차단한 채 묵묵히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발굴 현장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다니아르 교수가 조심스럽게 붓으로 털어낸 검은 흙더미 속에서 수천 년의 억겁을 뚫고 찬란한 황금빛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테일.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전설이 아니었어요. 다니아르 교수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황금빛 주화들이었습니다. 송태일 교수는 숨을 헐떡이며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화의 표면을 확인하는 순간 송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제가 카메라 렌즈를 최대로 당겨 그 동전의 표면을 확인했을 때 제 온몸에는 벼락을 맞은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황금 주화의 앞면에는 고대 한국의 기원, 바로 고조선의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비파형 동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민족의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신성한 곰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죠. 뒷면에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알타이 문자와 초기 형태의 한글 자음이 기묘하게 얽혀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송태일 교수가 눈물을 닦으며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자님,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위대한 연맹국가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알타이어족이라는 언어적 뿌리를 공유한다고만 믿어왔습니다. 주어가 먼저 오고 목적어가 오고 동사가 맨 끝에 오는 똑같은 문법 구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주어는 언어를 넘어 우리가 완전히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하나의 형제국이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물증입니다. 발굴 현장에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연구원들이 뒤엉켜 부둥켜 앉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달랐지만 그들의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 그리고 몽골 반점이라는 육체적 증거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서로가 한 핏줄임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의 소식은 모스크바의 통제도, 베이징의 검열도 소용없이 모래바람을 타고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천문학적인 빛과 러시아의 군사적 횡포 아래에서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가던 유목민들에게 이 유물은 어둠 속에서 내려온 거대한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수도 아스타나의 광장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카자흐스탄의 하늘색 국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썩어가는 밀을 보며 절망했던 트럭기사 형제도 그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리스탄 씨가 붉어진 눈시울로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거대한 초원 위에 홀로 버려진 채 강대국들의 살점을 뜯어먹히는 불쌍한 짐승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 멀리 동쪽 끝에 우리와 피를 나눈 진짜 형제가 상처를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부자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중국인들의 바퀴 달린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는 축제와 눈물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학자들은 TV에 나와 카자흐어와 한국어의 놀라운 유사성을 설명했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며 형제의 나라에 열광했습니다. 핏줄이라는 강력한 원초적 본능이 이 거대한 나라의 패배주의를 단숨에 씻어내버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국민적 각성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움직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외교부는 즉각 경제 보복을 암시하는 서한을 보냈고 국경 너머에서는 러시아 전차부대의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핏줄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곧 두 거대한 제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역사의 기원이 같다고 한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앞에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그날 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서랍에는 아주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몸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전설적인 한국 기업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포기를 모르는 개척자의 정신을 떠올리며 대통령은 마침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일생일대의 결단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알타이 산맥 깊은 동굴에서 불어온 핏줄에 뜨거운 바람은 수도 아스타나의 웅장한 대통령궁 철문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감동적인 역사적 진실 앞에서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베일듯이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영국의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저 알리스터 헤이스팅스가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바에 따르면 그날 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섬뜩한 특급 기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날아온 붉은색 직인이 찍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1대1로 인프라 사업으로 빌려준 천문학적인 달러 채무의 만기를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당장 이번 주말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카자흐스탄 남부의 핵심 히토류 광산 소유권을 중국 국영기업으로 강제 귀속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장이었죠. 다른 하나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보낸 작전 통보서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북부 국경지대에서 러시아 최정예 기갑 사단과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무기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훈련을 핑계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언제든 전차의 포신을 아스타나로 돌릴 수 있다는 명백한 군사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긴급 소집된 강요들과 군 수뇌부 참모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방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각하 핏줄도 좋고 역사도 좋지만 당장 내일 아침이면 국경 너머에서 러시아의 전차부대가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단군 주화라는 낭만적인 환상에 빠져 두 거대 제국과 동시에 등을 지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자살 행위입니다. 한국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 리도 없고 중국의 저 거대한 빚더미를 대신 갚아줄 리도 만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특사를 보내 오해를 풀고 엎드려야 합니다. 강요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형제의 나라를 부르짖으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고 한들 동북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한국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를 막아줄 방패가 되기에는 너무 멀고 위험천만해 보였으니까요. 무거운 패배주의와 침묵이 짓누르던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창밖에 매서운 눈보라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아주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두꺼운 기밀보고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통령은 강요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쳐다보며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똑똑히 보십시오. 이 흑백 사진 속의 인물은
과거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을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개척자 정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냉전 시대에 서슬 퍼런 얼음 장막이 온 세상을 반으로 쪼개어 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방의 그 어떤 자본가들도 공산권 국가의 굳게 닫힌 문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한국인 정 회장은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놀라운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점점 강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철의 장막으로 둘러싸인 냉전의 한복판에서도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소련의 심장부에 직접 찾아가 거대한 건설 사업을 제안했고 총칼이 지배하던 이념의 장벽을 맨몸으로 부수고 들어가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했던 위대한 승부사였습니다. 이념의 벽조차 막지 못한 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개척 DNA입니다. 대통령은 주먹을 꽉 쥐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한국인들의 피 속에는 바로 이 대담한 불굴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들은 서방의 겁쟁이 자본가들처럼 주판알만 튕기며 위험을 피하는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알타이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로서 진심을 다해 먼저 손을 내민다면 대한민국은 과거 정 회장이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돌파력으로 모든 방해물을 뚫고 이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진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빚더미에 깔려 서서히 말라 죽거나 러시아의 군화 밑에서 영원한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우리 형제들의 위대한 뚝심에 카자흐스탄 국가의 명운을 온전히 걸겠습니다. 그 결연한 선언이 있은 다음 날 아침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을 통해 저녁에 생중계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그야말로 세계 지정학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메가톤급 지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친애하는 2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식탁 위에 놓인 값싼 자원 창고가 아닙니다. 억압과 빚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와 수천 년의 알타이 뿌리를 완벽하게 공유하는 피를 나눈 형제국 대한민국과 손을 잡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오늘부로 대한민국과 완벽한 하나의 경제 연방 국가로 나아갈 것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생중계되는 동안 알마티 중앙광장에 모여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중국 물류회사의 횡포에 트럭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아리스탄 씨도 썩어가는 밀 더미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바우르잔 씨도 낡은 모자를 집어 던지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빛 단군 주화를 하늘 높이 치켜든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연호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런던과 워싱턴의 서방 언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여겼던 유목민들이 반기를 든 것도 모자라 아시아의 거인 한국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적이고 잔인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담화 발표 불과 몇 시간 만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모든 천연가스 송관을 차단해버렸고 중국은 통신망과 전력망 수출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수도 아스타나의 밤거리는 암흑천지로 변했고 사르 A는 추위가 시민들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두 강대국은 혹독한 추위와 공포 속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의 공포가 채 하루를 넘기기도 전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스타나 국제공항의 통제탑 레이더망에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비행체들의 신호가 무더기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고 굉음을 내며 구름을 뚫고 내려온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가 선명하게 래핑된 수십 대의 초대형 화물 수송기와 보잉 747 전세기 함대였습니다. 베이징의 경제 봉쇄와 모스크바의 방공망 위협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린 듯한 압도적이고 당당한 비행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웅장하게 내려앉은 전세기들의 문이 일제히 열리자 그 안에서 걸어나온 사람들의 면면은 전 세계 언론을 다시 한번 경악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진두지휘하는 최고 위급 정부 관료들을 필두로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드는 반도체 건설, 에너지 분야의 최고 기업 총수들,
그리고 헬멧을 쓴 수천 명의 최정예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이 거친 초원의 바람을 맞으며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거 정 회장의 그 뜨거웠던 개척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후예들이 강대국의 촘촘한 포위망을 단숨에 박살내고 형제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날아온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발을 디딘 한국의 엘리트들은 중국 은행가들의 빚, 독촉장이나 러시아 군인들의 소총 따위는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두꺼운 서류 가방과 거대한 도면, 그리고 무언가가 가득 담긴 은빛 케이스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수십 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자원을 빼먹으면서도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던 것. 바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찬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압도적인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스타나 공항 활주로로 뛰어나온 아리스탄 씨. 형제의 두 눈앞에 마침내 그 마법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형제의 나라를 위해 가져온 그 압도적인 기술과 기적은 절망에 빠진 이들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냈을까요? 아스타나 국제공항에 얼어붙은 활주로 위로 쏟아지는 눈보라 속에서 저널리스트인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대 외교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웅장한 서사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끔찍한 경제 보복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전역의 전력과 통신이 끊어지며 칠흑 같은 암흑천지가 된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트랩을 내려온 한국의 최정예 기술진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대의 대형 발전 차량을 동원해 공항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고는 곧바로 거대한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카자흐스탄의 꽁꽁 언 땅 위에 풀어놓은 것은 단순히 불을 밝히는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통제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줄 완벽한 자립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 청사 유리창에 이마를 붙이고 활주로를 내다보던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반응은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기가 끊긴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의 의지의 공항으로 몰려온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한국 기술진이 세운 발전 차량에서 환한 빛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손자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저 빛이 보이느냐? 우리 형제들이 가져온 빛이다. 그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낯선 이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단단히 틀어막혀 있던 무언가가 그 환한 빛 한 줄기에 일제히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이 1대1로라는 미명 아래 내밀었던 것은 천문학적인 이자가 붙은 차용증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지어주었지만 그 모든 것은 카자흐스탄의 척추에 빨대를 꽂아 자원을 탐욕스럽게 빨아먹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군사력을 무기로 언제든 카자흐스탄의 목줄을 조일 수 있는 올가미를 채워두었죠. 하지만 수천 년 전 알타이의 부름을 받고 날아온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빚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SMR, 즉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의 건설 착공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가버려도 중국이 전력망을 차단해도 카자흐스탄 스스로 완벽하게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공 태양을 초원 한복판에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착공식 날 아스타나 외곽의 황무지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첫 번째 말뚝을 박아넣는 순간 군중 사이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드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지평선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제 러시아 놈들 밸브 따위는 필요 없다. 그 외침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합창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만 평에 달하는 황무지 위에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초대형 반도체 공장의 뼈대가 기적 같은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을 단순히 캐내어 헐값에 중국으로 넘기던 1차원적인 구조를 박살내고
그 희토류를 현지에서 직접 가공하여 최첨단 반도체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의 마법 지팡이를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손에 쥐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짊어지고 있던 천문학적인 대중국 부채에 대해 한국 자본의 대규모 금융 지원과 스와프 협약을 통해 그 독소 조항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습니다. 빚의 사슬이 끊어지자 중국이 내밀었던 최후 통첩의 칼날도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기적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극적으로 구원해냈습니다. 중국계 물류회사의 악랄한 횡포에 화물 트럭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트럭기사 아리스탄 씨의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는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탄 씨에게는 22살의 똑똑한 아들 일리아스가 있었습니다. 일리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아버지가 트럭 할부금이라는 중국의 빚더미에 깔려 무너지면서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중국인이 운영하는 열악한 구리광산의 막장 광부로 들어갈 처지였죠. 일리아스가 처음 광산 입구 앞에 섰던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일리아스는 아버지 아리스탄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빚을 다 갚을게요. 아리스탄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듯 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버지의 굳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이 광부복을 입고 검은 갱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아버지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들이 아스타나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일리아스의 운명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짓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의 청년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하여 첨단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석했던 일리아스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에 띄어 반도체 설비 제어와 스마트팜 운영 시스템을 배우는 핵심 기술 연수생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리아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팜 단지 한쪽에서 또 다른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다울렛, 26살이었습니다. 다울렛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알타이 산맥 자락의 중국계 구리 광산에서 하루 12시간씩 땅을 파던 막장 광부였습니다. 헬멧 없이 일하다 낙반 사고로 왼쪽 손가락 2개를 잃었지만 산재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죠. 그는 손가락이 2개 없는 왼손을 내보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광산 감독관이 그랬어요. 손가락 2개 없어도 삽질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그게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삽질할 수 있는 몸뚱이. 그런 다울렛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를 따라 스마트팜 단지 안쪽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멈춰 선 곳은 첨단 장비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종자 연구실이었습니다. 다울렛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현미경 렌즈를 조정하며 카자흐스탄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품종 밀 종자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농업연구원에게 배운 기술로 직접 개량한 품종이었습니다. 이 씨앗 하나가 러시아의 밸브보다 강합니다. 땅속에 심으면 아무도 못 막아요. 손가락 2개가 없는 왼손으로 씨앗 하나를 집어들며 웃는 다울렛의 눈빛은 광산 갱도 속에서 삽을 들던 그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리스탄 씨와 함께 그의 아들이 일하고 있는 외곽의 초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횡포로 국경에서 밀이 다 썩어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아리스탄 씨의 형, 바우르잔 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칼바람이 부는 밖과 달리 스마트팜 내부는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첨단 발광 다이오드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푸른 채소와 작물들이 층층이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온실의 심장부인 중앙통제실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고 태블릿 PC로 수만 평의 작물 생육 데이터를 능숙하게 제어하고 있는 늠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스탄 씨의 아들 일리아스였습니다. 일리아스가 환하게 웃으며 통제실 밖으로 나와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우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러시아 놈들이 국경을 막아버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 엔지니어 형들이 저에게 이 모든 통제 기술을 전수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우리 힘으로 식량을 키워내고 우리 힘으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중국 놈들의 바퀴 달린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요.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들의 씩씩한 목소리에 굵고 투박한 아리스탄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아들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광산 입구에서 차마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의 하얀 방진복, 앞서풀 두 주먹으로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고 썩어가는 밀더미 앞에서 절망했던 큰아버지 바우르잔 씨 역시 솟아오르는 새파란 새싹들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우르잔 씨가 떨리는 손으로 초록빛 새싹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페트로파블 국경에서 내밀이 썩어가던 날 밤,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냐고. 왜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냐고. 그런데 지금 이 새싹을 보니 알겠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통제실 안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바우르잔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언어도 다르고 자란 땅도 달랐지만 그 손에 담긴 온기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던 저는 결국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렌즈가 흐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기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준 것은 짓밟혔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준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알타이 산맥 동굴에서 발견된 황금빛 단군 주화가 증명했던 수천 년 전의 핏줄은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갇힌 죽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빚을 주었고 러시아는 공포를 주었지만 형제의 나라 한국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완벽한 자립과 찬란한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2천만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이 압도적인 은혜와 형제의 앞에서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초원의 유목민들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몇 배로 갚아낸다는 맹렬한 전통을 뼛속 깊이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숨통을 틔워준 형제국 대한민국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제 전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전무후무하고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이징의 중나나이와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을 동시에 피토하게 만들 그야말로 세기의 대역 전극이 거대한 초원 위에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타나의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기나긴 암흑은 한국 기술진이 세운 거대한 발전, 설비들에 의해 마침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쏟아지는 환한 불빛 아래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 보복으로 목줄을 쥐고 흔들려 했던 잔인한 시도는 한국이 선물한 압도적인 기술의 빛 앞에 무참히 바스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역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국민들을 빚의 수렁과 추위에서 구원해준 형제국 대한민국을 향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 세계 외교사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이고 웅장한 보훈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아스타나 독립궁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의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대표단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단상 뒤로는 카자흐스탄의 하늘색 국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특파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노트를 꼭 쥔 채 앉아 있었고 워싱턴과 런던에서 온 기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선언은 그곳에 모인 전 세계 특파원들의 펜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2천만 국민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다준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에게 우리 땅이 품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을 온전히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채굴되는 최고 등급의 우라늄과 핵심 히토류, 64종에 대한 독점 공급권 및 개발권을 향후 10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에게 전면 양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오직 피를 나눈 형제,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을 우주 끝까지 밀어올리는 강력한 심장이 될 것입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중국 특파원이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기존 협약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그 질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존 채무를 이미 정리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자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권리입니다. 100년 독점. 이 한마디는 세계 경제의 패권 지도를 단숨에 찢어버리는 핵폭탄이었습니다. 우라늄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의 피와 살이며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첨단 무기 체계에 없어서는 안 될 미래 산업의 생명줄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 히토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 같은 자원 무기화를 일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마저도 군침을 흘리며 1대1로라는 빚의 함정을 파서라도 빼앗고 싶어 했던 카자흐스탄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통째로 한국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조인식이 끝난 직후 저는 프레스센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스타나의 광장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조인식이 생중계되는 대형 스크린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태극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날을 보셨다면. 그 여성의 아버지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강제 이주 정책으로 고향을 잃은 분이었다고 옆에 있던 사람이 귀띔해줬습니다. 평생 러시아의 지배 아래 숨죽이며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딸은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조인식 장면이 전 세계로 타전되자 베이징의 중난하이와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은 그야말로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반발하려 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내밀었던 차용증은 한국 자본의 거대한 금융 지원으로 단숨에 상환되어 버렸고 1대1로의 명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겼던 중국의 야심은 알타이 산맥의 동굴에서 시작된 핏줄의 연대 앞에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베이징의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카자흐스탄을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내던 신화통신과 환구시보가 이날만큼은 단 한 줄의 보도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웅변적인 패배의 선언이었습니다. 국경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던 러시아 전차 부대 역시 서서히 시동을 끄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카자흐스탄은 고립된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자 경제대국인 한국과 묶인 완벽한 연방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한민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방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막강한 지위를 고려할 때 모스크바는 더 이상 함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국경 초소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카자흐스탄 트럭 기사들을 비웃던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는 말없이 짐을 챙겨 철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 장면이 카자흐스탄 전역에 방송되자 국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환호의 물결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찾았습니다.
중국 물류회사의 트럭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아리스탄 씨는 광장 한편에서 아들 일리아스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리스탄 씨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일리아스의 손에는 황금빛 단군 주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발굴 현장 소식이 전해진 날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그 주화의 복제품이었습니다. 아리스탄 씨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기자님, 우리 이제 됩니다. 우리 이제 진짜 됩니다. 국경에서 썩어가는 밀더미 앞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대던 바우르잔 씨는 어땠을까요? 저는 군중을 헤치며 그를 찾았습니다. 바우르잔 씨는 광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인식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는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저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국경에서 밀이 썩어갈 때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썩은 밀더미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 기쁨이 더 큰 거겠죠. 저널리스트로서 수많은 지정학적 격변을 취재해온 저 알리스터 헤이스팅스는 이 위대한 조인식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끝자락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으로는 꽉 막혀있던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원조 밀가루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부활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무력으로 만들어낸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알타이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곰과 동검을 숭배하며 거대한 연맹을 이루었던 그 위대한 핏줄의 기억이 현대의 최첨단 기술과 무한한 자원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화려하게 깨어난 것입니다. 저는 조인식이 끝난 그날 밤 아스타나의 한 허름한 찻집에서 아리스탄 씨 형제와 마주 앉았습니다. 형제는 카자흐스탄의 전통차인 슈박차트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우르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원의 풀은 아무리 밟혀도 봄이 되면 다시 돋아난다고. 그 말씀을 어릴 때는 그냥 듣고 흘렸는데 오늘에서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리스탄 씨가 형의 말을 받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 풀이었던 거죠. 광장에 모인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황금빛 단군 주화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거대한 트럭을 빼앗길 뻔했던 아리스탄 씨 부자도 썩어가는 밀더미 앞에서 절망했던 바우르잔 씨도 이제는 형제국 한국이 세워준 따뜻한 온실과 눈부신 공장 안에서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도에 갇혀있던 대한민국의 핏줄은 이제 좁은 국경을 넘어 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 위를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권의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갔던 정 회장의 그 위대한 개척 정신이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눈부신 태양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기적의 서사시는 바로 포기를 모르는 한민족의 DNA가 세계 역사에 새겨놓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카자흐스탄 국민 95%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합쳐서 5%였습니다. 100년 독점 자원 공급권이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중국 특파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자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권리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한국은 조용히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시아 초원의 한복판에 태극기가 나부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형제국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진실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초원의 풀은 아무리 밟혀도 봄이 되면 다시 돋아났습니다.